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서연 씨, 정신 차려요. 간호사가 소리쳤다. 새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다. 두개골이 북처럼 쿵쿵 울렸다. 3일 전 내 남동생의 졸업식 무대.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스타트업 자금으로 누나 신탁기금에서 15억 원이 필요해. 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게 네 의무야. 거절하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싫어. 군중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이제 고통이 나를 침대에 묶어두고 있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빼입은 그림자가 침대 발치에 어른거렸다. 박서연 씨,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할머님께서는 돈 이상의 것을 남기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받기 위해 가족의 금고가 되었다가 돈 주기를 멈췄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이야기를 아래에 남겨주세요. 싫다고 말한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3일 전만 해도 나는 가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대한민국 부산의 해운대에서 자랐다. 그곳의 바닷물은 약속처럼 반짝였고 아버지가 소유한 리조트가 우리 세계의 전부였다. 12살 때 나는 방과 후에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짐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나는 여권을 확인하고 오션뷰 객실을 배정했으며 매니저가 알아채기 전에 이중 예약을 수정했다. 아버지 박진우는 한 번 로비의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중에 수석 컨시어지에게 전화했다. 서연이는 믿을만해. 그가 말했다. 인터콤으로 들었어. 그것이 애정 표현의 전부였다. 로비는 시트러스 광택제와 자외선 차단제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2사이즈는 더 큰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관광객들은 추가 수건을 요청했고 나는 객실 관리부로 달려갔다. 한 신혼부부가 예약이 누락되었다며 다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샴페인이 있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었다. 아버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소는 없었고 그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의 엄지손가락뿐이었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벨보이들이 준 팁, 생일 용돈, 수영장 바에서의 주말 근무로 신발 상자 안에 800만 원을 모았다. 나는 대학교 통학용 중고 세단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남동생 서준이가 15살이 되었다. 그는 광안대교를 질주할 빨간색 머스탱 컨버터블을 원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 김미경은 나를 리조트 사무실로 불렀다.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 동생은 자신감이 필요해. 특히 운전할 때 말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가족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그녀는 내 신발 상자가 든 봉투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준이가 배기음을 터뜨리며 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픈카 위로 손을 한번 흔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머스탱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직원 주차장에 차를 빗돌게 주차하고 열쇠를 대롱거리게 놔두었다. 손님들은 그 번쩍이는 차가 사장 아들의 것이냐고 물었고 직원들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체인이 덜거덕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18살 때 나는 2가지 일을 병행했다. 새벽에는 리조트 카페에서 라떼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시급 3만 원을 받고 고3 학생들에게 대수학을 가르쳤다. 모든 돈은 어머니가 매달 검토하는 공동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서준이의 연세대학교 합격증이 첫 해 등록금 5,000만 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도착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중에 계란에서 눈을 들었다. 너는 이미 돈을 벌고 있잖니. 그가 말했다. 첫 학기는 네가 내줘. 누나의 의무지.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돈을 이체했다. 서준이는 해변에서 찍은 셀카를 연대생 캠퍼스 라이프라는 태그와 함께 올렸다. 나는 내 전문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더블 시프트를 뛰었다. 2학년 때 서준이는 과학생회에 들어갔다. 회비가 500만 원에 달했다. 나는 자정까지 객실을 청소하고
모래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수건을 백조 모양으로 접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일시적인 희생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팀플레이라고 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송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했다. 과행사에는 턱시도 대여가 필요했고 봄방학에는 태국행 비행기 표가 필요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미니바를 채웠다. 손은 락스 때문에 거칠어졌다. 서준이는 야자수와 네온사인이 그려진 엽서를 보냈다. 어머니는 로비에 그중 하나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살 때 서준이는 교양 수업에서 자신의 요트 예약 앱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극찬했다. 아버지는 리조트 루프탑에서 지역 투자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촛불이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깜빡였다. 서준이는 프로젝터로 와이어 프레임을 시연했다. 매끄러운 럭셔리 예약 서비스를 약속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아버지는 건배를 제의했다. 제2의 해운 그랜드 제국을 위하여 나는 코스 사이에 접시를 치웠다. 나중에 아버지가 제빙기 옆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프로토타입의 서버가 필요해. 내 남은 돈일 200만 원이면 해결돼. 그는 말했다. 나는 윙윙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했다. 이체 완료. 서준이는 투자자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내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일 200만 원은 클라우드 크레딧과 UI 디자이너 비용으로 사라졌다. 서준이의 기터브는 커밋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실시간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 로비에 두 번째 모니터를 설치했다. 손님들은 예약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IPO 대박의 꿈에 대해 속삭였다. 22살. 서준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여름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 숙소, 네트워킹 행사, 또 일 800만 원이 필요했다. 나는 연회가 끝난 후 주방을 문지르는 야간 근무를 맡았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고 산업용 싱크대에 허리를 구부리느라 등이 아팠다. 어머니는 판교로 영양제를 보냈다. 아버지는 서준이의 합격 통지서를 로비에 액자로 걸었다. 미래의 CEO라는 명패와 함께 나는 직원 휴게실에서 차가운 남은 음식을 먹으며 내 학위를 따기까지 몇 달이 더 남았는지 계산했다. 인턴십 사진이 SNS를 도배했다.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루프탑바에서 해성테크 박서준 신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리조트 납품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콘셉트 증명이라고 썼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이는 앱을 개선했다. 베타 테스터들은 열광했다. 아버지는 데모데이를 위해 리조트 회의실을 확장했다. 투자자들은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다. 어머니는 케이터링을 조정했다. 나는 이름표를 인쇄하고 커피를 채우고 소개하는 내내 미소를 지었다. 서준이는 거울 앞에서 투자 설명회를 연습했다. 확장 가능성, 파괴적 혁신, 수익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어머니는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네가 바로 내일의 얼굴이야. 준비하는 동안 나는 회의실 대화를 엿들었다. 시드라운드 20억 밸류에이션. 서준이가 제품을 이끌고 내 역할은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 패턴은 몇 년 전에 확고해졌다. 서준이의 아이디어에 대한 칭찬, 나의 실행에 대한 침묵. 돈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나갔고 결코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새벽 나는 해변에 섰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리조트는 야간 청소로 아직 불이 켜진 채 뒤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공장에서 설정된 비밀번호가 있는 ATM으로 보고 있었다. 27살에 열리는. 입금은 금지, 출금은 당연한. 비밀번호는 필요 없고 오직 가족의 의무만 있을 뿐. 그 깨달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근무, 모든 이체, 서준이를 향한 모든 칭찬이 나를 이 역할에 맞게 훈련시켰다. 믿음직한 서연, 실용적인 서연, 계산 없이 주는 사람. 아버지는 리조트 브로셔의 실을 가족사진 촬영을 잡았다. 서준이가 중앙에 서서 팔을 넓게 벌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옆에 섰다.
나는 클립보드를 들고 약간 뒤에 섰다. 사진작가가 균형을 위해 나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배경인물이라서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 쟤는 운영을 담당하거든.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 안의 비밀번호 자물쇠는 27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준이의 앱이 대학가 앱스토어에 출시되었다.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아버지는 해성 요트라는 브랜드 폴로 셔츠를 주문했다.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그것을 입었다. 나는 지하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었고 김이 서려 안경이 뿌옇게 되었다. 어머니는 론칭 파티를 계획했다. 상공회의소 회원, 시의원, 요트클럽의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예산은 500만 원. 랍스터 케이터링, 무제한 주류. 나는 청구서와 급여 대장의 균형을 맞췄다. 투자할 가치가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가시성이 중요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위한 가시성이었을까? 파티의 밤이 왔다. 야자수에는 전구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라이브 밴드가 레게 음악을 연주했다. 서준이는 손에 데모 태블릿을 들고 군중 속을 누볐다. 투자자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그를 혁신가라고 소개했다. 어머니는 샴페인을 들고 돌아다녔다. 나는 얼음통을 채우고 엎질러진 것을 닦고 발레 파킹을 안내했다. 한 벤처 투자자가 아버지에게 지분 분할에 대해 물었다. 가족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모두 핏줄로 얽혀 있죠. 나는 쓰레기 봉투를 부두로 옮겼다. 바다는 축하의 불빛을 삼켰다. 내 휴대폰에는 잔액 부족 알림이 떠 있었다. 나중에 서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누나, 숫자가 괜찮아 보여. 프리시드 다음 주에 마감이야.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누나의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지원. 그 단어는 소금 맛이 났다. 나는 파티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서준이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다. 직원 앞치마를 두른 누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TM 비유가 명확해졌다. 27살까지 잠겨 있고 요구 시 출금 가능. 이자는 없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 나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쌓았다. 밴드는 짐을 쌌다. 아버지는 2단계 투자를 위한 참석자 명단을 세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준이와 시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직원 라커룸으로 슬쩍 빠져나왔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피곤한 눈, 빛바랜 리조트 로고. 자물쇠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졸업 일주일 전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법인 미래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램프 아래에서 메시지를 열었다. 공식적인 레터헤드가 화면을 채웠다. 박서연님께 고 윤혜정님 설정 취소 가능 신탁이 귀하의 27번째 생일에 활성화됩니다. 평가액 920억 원. 기원 1985년.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특허 글로벌 라이선싱. 복리 로열티. 지분 보유. 지정 사유. 구 윤혜정님은 2015년 유언 보충서에 주요 수혜자는 가족의 보조 없이 지속적인 재정적 독립을 증명하는 첫 번째 여성 후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서연님은 해운 그랜드 리조트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4년 연속으로 전문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여 22세에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요약본 유언보충서 발췌문 독립성 감사보고서 동봉. 자세한 내용은 연락 바랍니다. 최민준 변호사. 나는 유언보충서를 스크롤했다. 할머니의 필체가 파란 잉크로 스캔되어 있었다. 서연이는 12살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다. 팁 하나하나를 모은다.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녀는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는 아이다. 그 돈은 27살이 되면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공동 수탁인 없음. 거부권 없음. 첨부 파일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재투자된 이익, 세금 효율성 등이 기록된 스프레드시트가 로드되었다.
할머니 윤혜정은 저가형 체인 호텔을 위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의 선구자였다. 그녀는 1985년에 코드를 라이선스하고 영구적인 로열티를 유지했다. 내가 카운터를 닦는 동안 부는 복리로 불어나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식당으로 내려와. 가족회의야. 나는 사인용으로 차려진 오크 테이블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상석에 서 있었고 중앙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물잔 옆에 출력물을 놓았다. 서준이는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침묵을 깼다. 법무법인에서 우리에게도 통지서 사본을 보냈더구나. 그녀는 페이지들을 정렬했다. 920억 원. 할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어. 아버지가 폴더를 열었다. 혜정 씨는 가족 전체의 이익을 의도한 거야. 서준이의 플랫폼은 그녀의 환대 비전을 확장하는 거지. 나는 요약본을 훑어보았다.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활성화 조항, 27세. 유언 보충서 발췌문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서준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론칭을 위한 브릿지 캐피탈이야. 며칠 내로 투자자들이 결정할 거야. 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얘야, 넌 그 돈 필요 없잖니. 넌 잘 해내고 있어. 서준이의 미래는 규모가 필요해.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위임장이었다. 서명해. 만기까지 우리가 관리할게. 세금을 간소화하는 거야. 나는 줄 하나하나를 읽었다. 취소 불가능한 증여. 박진우와 김미경에게 전권 위임, 즉시 효력 발생, 분배 재량권, 목이 조여왔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에 접근하기도 전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유일한 일구는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족은 자원을 함께 모으는 거야. 장기적으로 너에게도 이익이야. 서준이가 덧붙였다. 시리즈 A 투자 유치 후에 모두에게 지분을 줄게. 누나, 목도 커지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도움을 거부하는 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야. 우리가 몇 년 동안 널 지원해줬는데. 나는 서류를 옆으로 밀었다. 서명하지 않겠어요? 유언 보충서에는 거부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나무 테이블을 내리쳤다. 유리잔들이 뛰어올랐다. 다시 말해봐. 서명하지 않겠다고요. 내 말은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서준이가 날카롭게 웃었다. 유산 가지고 장난해. 지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이기적이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버지가 일어섰다. 너는 여기서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 집, 공과금, 차까지.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지난 3달 공과금은 제가 카페에서 번 팁으로 냈어요. 할머니는 모든 영수증을 추적하셨죠. 침묵이 방을 삼켰다. 복도에서 시계가 똑딱거렸다. 아버지가 위층을 가리켰다. 방으로 올라가. 반성해. 나는 계단을 올랐다. 등 뒤에서 문이 잠겼다. 이메일이 빛나고 있었다. 920억 원. 아버지의 연간 예약 실적보다 큰 금액이었다. 유언 보충서가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는 일구는 사람이다. 할머니의 1986년 학회 사진이 책장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플로피 디스크를 트로피처럼 들어올린 모습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타이핑했다. 신탁 서류 전체와 유언 보충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긴급. 답장이 울렸다. 자료 취합 중.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전화 요망.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비상대책에 대해, 어머니는 설득에 대해, 서준이는 마감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판에 기댔다. 집이 물려받은 기대감 속에서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독립을 월급 명세서와 희생으로 측정하셨다. 이번만큼은 비밀번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었다. 아침 식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를 저었다. 어머니는 자몽을 잘랐다. 서준이는 투자 제안서를 검토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류는 그대로 있다. 금요일까지 서명해.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다른 방법. 위협이 공중에 맴돌았다.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앞치마를 들고 리조트로 향했다. 체크인 줄이 데스크에 늘어서 있었다. 나는 도착 손님을 처리하고 스위트룸을 업그레이드하고 불만을 해결했다. 내 안에서는 마감 시간이 뚝딱거리고 있었다. 목요일은 일상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효율성 검토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다. 어머니는 미소를 고정한 채 자선 오찬을 주최했다. 서준이는 투자자 미팅을 위해 서울로 날아갔다. 습한 금요일 새벽이 밝았다. 위임장은 펜과 함께 사이드보드 위에 놓여 있었다. 졸업식 날이 왔다. 연세대학교 무대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300명의 하객이 관람석을 가득 메웠고 프로그램이 습한 바람에 펄럭였다. 우리 가족은 바삭하게 다린 흰 옷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았다. 아버지의 리넨 정장,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가 빛을 반사했다. 서준이는 졸업 가운을 매만지고 있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졸업장이 수여되고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준이는 무대 뒤에서 휴대용 마이크에 대고 대사를 중얼거리며 서성였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연세인 그의 차례가 왔다. 그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학사모의 술이 흔들렸다. 군중은 지역 리조트 상속자를 위해 더 크게 환호했다.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어머니는 작은 연세대 깃발을 흔들었다. 서준이가 연단을 잡았다. 이 학위를 받기 전에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줄을 향해 돌아섰다. 제 누나 박서연이 그녀의 신탁기금에서 15억 원으로 제 요트 예약 앱에 투자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휴대폰들이 올라왔다. 300개의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가 손에 폴더를 들고 먼저 일어섰다. 그는 옆 계단을 올랐고 어머니가 뒤따랐다. 경호원들은 망설였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통과시켰다. 아버지가 무대 가장자리에 섰다. 약정서에 서명해 앞줄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똑같은 위임장이었다. 펜이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다. 서명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더 이상 가족도 없어.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증폭시켰다. 속삭임은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무대 위에 한 교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프로그램이 주먹 안에서 구겨졌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운동장 건너편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서준이의 미소가 사라졌다. 진심은 아니겠지.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이제 공개된 일이야. 발을 빼면 우리 모두 망신당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쉿소리를 냈다. 지켜보는 투자자들을 생각해. 나는 통로로 나섰다. 그건 제 돈이에요. 싫어요. 서준이가 졸업장을 떨어뜨렸다. 그는 무대를 가로질러 돌진했다. 넌 나한테 빚졌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세게 밀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발 뒤꿈치가 마이크 스탠드에 걸렸다. 금속 받침대가 기울어졌다. 내 머리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다. 고통이 하얗게 폭발했다. 따뜻한 피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무대가 빙빙 돌았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휴대폰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이 촬영되었다. 세상에 119 불러. 제가 쟤를 쳤어. 서준이는 손을 내민 채 얼어붙었다. 그럴 생각은 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어머니는 입을 가렸다. 서연아, 일어나. 괜찮잖아. 나는 일어서려고 애썼다. 시야가 붉게 흐려졌다. 마이크 스탠드가 요란하게 뒹굴었다. 경호원들이 무대로 달려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다. 모두 물러서세요. 한 하객이 소리쳤다. 영상 찍었어요. 클립은 이미 업로드되었다. SNS 알림이 화면마다 울려 퍼졌다. 연세대 폭행이 순식간에 지역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구급대원들이 밀치고 들어왔다. 머리 부상입니다.
공간 확보하세요. 서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경찰관과 다투었다. 가족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준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행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애원했다. 얘는 졸업생이에요. 이건 오해라고요. 군중은 모든 것을 촬영했다. 댓글이 쇄도했다. 저거 해운 그랜드 아들이네. 누나가 투자 안 해준다니까. 피가 사방에. 나는 무대에 누워 있었다. 거즈가 두피를 압박했다. 조명이 너무 밝았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학장은 남은 행사를 취소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밖으로 나갔다.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서준이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외치며 뒤따랐다. 어머니는 남아 있었다.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피가 내 졸업가운을 적셨다. 구부러진 마이크가 내 옆에 놓여 있었다. 경호원들이 현장을 봉쇄했다. 영상은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나는 응급실 조명 아래서 깨어났다. 모니터는 일정하게 삐 소리를 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요오드와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간호사가 수액을 조절했다. 뇌진탕 프로토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박서연 씨, 머리 열상으로 12반을 꿰맸습니다.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추락으로 인한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CT는 깨끗하고 출혈은 없습니다. 하룻밤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차트에 서명했다. 4시간마다 진통제 맞으세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요. 가족분들 밖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유리 너머로 보이는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다. 서준이는 아마 경찰서에 있을 것이다. 에밀리 병원 사회복지사가 커튼을 쳤다. 명찰에는 에밀리 강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안전계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폭행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갈비뼈가 아우성치는 것을 느끼며 몸을 움직였다. 순식간에 일이 커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어디에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접근 금지 명령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녀는 팸플릿 하나를 밀었다.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면 이 자료들을 활용하세요. 아버지가 노크했다. 들어간다. 에밀리가 일어섰다. 환자가 방문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은요. 그녀가 문을 막았다. 환자에게 공간을 주세요. 밖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에밀리가 돌아왔다. 서연 씨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고소할 건가요? 나는 천장 타일을 응시했다. 아마도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쉼터, 상담, 법률 지원.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없었다. 나는 신탁 이메일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법인 미래. 접수원이 받았다. 박서연입니다. 최민준 변호사님, 긴급히 연결 부탁드립니다. 클래식 대기 음악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씨, 오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1시간 후 커튼이 젖혀졌다. 최 변호사의 은발, 네이비색 정장, 검은 서류 가방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쟁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윤혜정 여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셨습니다. 그가 잠금 장치를 풀며 말했다. 봉인된 두꺼운 폴더들이 나왔다. 신탁 사본 전체, 비상조항, 사기 방지 장치. 그가 하나를 열었다. 할머님께서는 경영부실을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트리거를 심어두셨죠. 나는 움찔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지금 통제권을 원해요. 그가 문서를 밀었다. 강압방지 조항입니다. 강압에 의한 양도는 위임장을 무효화하고 자동 동결 조치가 발동됩니다. 또 다른 파일,
이메일 체인입니다. 2018년 윤혜정 여사님께서 저에게 만약 박서방이 조기 접근을 시도하면 증거를 공개하라. 증거. 약 기운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은행 기록, 유령 회사, 1990년부터 로열티의 70%가 빼돌려졌습니다. 나는 24이었다. 그들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법정 없이는 그들은 당신의 것에 손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생긴 듯 무게가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와 의무 사이에 서 있었다.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딸이야. 경비원이 개입했다. 선생님,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가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진술은 내일 하도록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짐을 쌌다. 쉬세요. 윤 여사님은 당신을 위해 이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모니터 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에밀리가 확인하러 왔다. 할머니 변호사님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혼자가 아니에요. 야간 근무자가 조명을 어둡게 했다. 약 기운에 통증이 무뎌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서류 가방의 윤곽을 응시했다. 보호받고 있다. 그 단어가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죽과 젤리가 나왔다. 아버지는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머니는 서명 없는 카드와 함께 꽃을 남기고 갔다. 에밀리는 후속 신경과 진료, 갈비뼈 보호대, 2주간의 휴식 지침과 함께 나를 퇴원시켰다. 최 변호사가 로비에서 차를 대기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갈까요? 호텔로 갈까요? 호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창 밖으로 야자수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처음으로 가족이 굴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퇴원 몇 주 후 호텔로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다. 부산 가정법원, 긴급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신청인, 박진우. 나는 로비에서 소장을 읽었다. 박서연은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거부하고 재정 관리가 불가능함. 의료 첨부 서류는 무대 사건을 강조하며 트라우마로 인한 편집증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이틀 후 날짜가 적힌 심리평가서는 판단력 손상을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대리석 계단 밖에서 나를 만났다. 대응 전략은 준비됐습니다. 그는 오늘은 서류 가방 없이 얇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법정 안은 광택나는 나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엘레나 김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주재했다. 박진우는 날카롭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의 변호사 리차드 한과 함께 앉아 있었다. 김미경은 방패처럼 핸드백을 꼭 쥐고 그 옆에 앉았다. 서준이는 보석 조건으로 인해 불참했다. 서기가 사건 번호 2025느 단천 847을 불렀다. 한 변호사가 시작했다. 박서연 씨는 동생의 교육과 합법적인 사업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부상 후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녀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는 벽 스크린에 의료 기록을 투사했다. 뇌진탕 이력, 졸업식에서의 공개적 폭발, 합리적인 가족의 요청 거부.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여를 의무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한 변호사가 신문했다. 당신은 수년간 서준 씨의 등록금, 차량, 스타트업 비용을 지원했죠? 네, 자발적으로요. 하지만 론칭 자금 15억 원은 거부했고요. 그 요구는 강요의 영역으로 넘어섰습니다. 그가 비웃었다. 가족의 유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제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는 법정 노트북에 USB를 삽입했다. 증거 A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자 윤혜정 여사님께서 최민준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목 비상시 공개. 본문 최 변호사.
만약 박서방이 로열티를 빼돌리거나 신탁의 조기 접근을 시도하면 첨부된 1990년 계약서 위조 증거를 공개하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서연이를 보호하시오.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슬라이드.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거래 내역서. 소프트웨어 로열티의 70%가 케이맨 제도의 유령회사 MB홀딩스로 송금됨. 연평균 23억 원. 법의학 보고서가 뒤따랐다. 1990년자 수정안의 서명은 윤혜정 여사의 기존 샘플과 일치하지 않음. 위조 확률 98%. 박진우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증거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는 윤 여사의 공증인이 1985년에 공증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봉인된 원본을 제시했다. 김 판사가 안경을 낮게 걸치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진우 씨,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답변하시죠. 박진우가 일어섰다. 경영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혜정 씨가 구두로 승인했습니다.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오직 위조된 부록만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 유령 회사의 이사, 박진우, 김미경. 배당금 지급 내역이 리조트 확장 대출과 일치하며 신탁 감사관에게는 미보고됨. 김미경이 속삭였다. 이럴 순 없어. 한 변호사가 수습하려 했다. 설령 사실이라도 후견인 제도는 원금을 보호합니다. 김 판사가 말을 잘랐다. 청구는 무능력을 주장하지만 증거는 망상이 아니라 계산된 거절을 보여줍니다. 최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신탁에는 강압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모든 위임장을 무효화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자동 동결 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시계가 크게 똑딱거렸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편파 판결의 여지 없이 망치가 내리쳐졌다. 박진우에 대한 사기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 검찰과 국세청에 이첩한다. 재판을 마친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김미경은 핸드백에서 휴지를 쏟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명예, 모든 게 법정 경위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방청석의 기자들은 맹렬히 타이핑했다. 헤드라인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USB를 챙겼다. 신탁은 온전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굳건히 딛고 내려왔다. 방이 더 크게 느껴졌다. 법원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해운 그랜드 상속녀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붙인 고발. 마이크가 앞으로 쇄도했다. 박진우는 폴더로 얼굴을 가렸다. 김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대기 중인 세단으로 서둘러 갔다. 최 변호사가 나를 옆문으로 안내했다. 1단계 완료.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주차장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정의는 마침내 온도를 가졌다.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은 그 여파를 마무리 지었다. 박진우는 모든 리조트 계약을 잃었다. 납품업체들은 사기 헤드라인을 보고 도망쳤다. 해운대의 오션프론트 저택은 헐값에 경매로 팔렸다. 그는 쇼핑몰의 타임쉐어 키오스크에서 영업직을 구했다. 폴리에스터 넥타이가 목을 졸랐다. 김미경은 시내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예전 사교 클럽 친구들은 초대를 무시했다. 그녀는 텅 빈 통로를 덜거덕거리는 카트를 끌며 혼자 쇼핑했다. 서준이의 앱은 서버 비용 미납으로 압류되면서 론칭과 동시에 망했다. 채권자들이 5억 원의 대출금을 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압류당한 빨간 머스탱 대신 서울에서 카카오 티블루를 운전했다. 심야은행으로 겨우 이자만 갚았다. 나는 조용히 개명 신청을 했다. 윤서연으로. 서기가 승인 도장을 찍었다. 아무런 팡파르도 없었다. 신탁 배당금은 깨끗하게 흘러들어왔다. 최 변호사는 윤혜정 여성기술 인재 장학금을 설립했다.
한부모 가정 출신의 코딩 전공자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첫 수혜자는 12명의 학생이었고 그들의 노트북은 반짝였다. 나는 장학금 수여식 날 캠퍼스를 방문했다.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간 근무, 의심, 마침내 작동하는 코드. 한 여학생이 합격 통지서를 꼭 쥐고 말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박진우가 키오스크에서 한 번 전화했다. 추천서 좀. 나는 음성 사서함이 차도록 내버려 두었다. 김미경이 생일 카드를 보냈다. 반송 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 안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읽지 않고 파일에 넣었다. 서준이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차단했다. 장학금은 확대되었다. 열레갈라 행사는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연설했다. 할머니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미래를 만듭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